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이번에는 EU로 옮겨갔습니다. 재정 적자 우려의 채권 시장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자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7을 포함한 기술주들 대거 조정을 받았고요. 다행히나마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잠시나마 이 시장을 진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시장에 긴장감이 높게 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3대 지수 정확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이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우 지수 현재 0.6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1,603선까지 내려서게 됐네요. 또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장중에 무려 1.7% 가까이 급락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다행인 것은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번 일에 대해서 단순히 이 협상용의 카드의 일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면서 그 이후에 약 1%까지 낙폭을 되돌림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S&P 500까지 0.67% 다우와 비슷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업종 어떻게 흘러갔을지 이 히트맵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기술주 전반의 모멘텀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악화가 됐습니다. 빨간불을 대거 켜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좀 초록불을 켜고 있는 섹터 하나가 보이죠. 바로 이쪽 유틸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틸리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나를 발표를 했었죠. 바로 원전주들이 꿈틀대게 만들었던 그런 행정명령이었는데요. 덕분에 이 오클로를 포함한 원전 관련주들 대거 상승세 보이면서 유틸리티 쪽에서 강하게 시연 흐름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가치주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구간에 진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M7 대형주들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최근 8거래일 연속 하락이 되게 되면서 시총 3조 달러 선이 붕괴가 되고 말았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굉장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들 지금 바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Well, they're just very slow moving. I've been saying to everybody, they've treated us very badly over the years. It was formed in order to hurt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ve done that. We have a big deficit with them. They sell millions and millions of cars, as you know, Mercedes and BMW and Volkswagen and many others, and we were restricted from, essentially restricted from selling cars into the European Union, which is not nice. And I just said it's time that we play the game the way I know how to play the game. You know, they've taken advantage of other people representing this country, and they're not going to do that any longer. Yeah, I'm 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Now, if somebody comes in and wants to build a plant here, I can talk to them about a little bit of a delay. But, you know, while they're building their plant, which is something I think that would be appropriate, maybe, will determine that. Apple, you said this morning that if they don't make their iPhones in the U.S., you're going to hit them with a 25% tariff. Right. Do you have the power to tariff one single company? And why would you No, want to it'll hurt be an more. American company in that way?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it'll come out. I think we have that appropriately done by the end of June. So if they make that product. Now, again, when they build their plant here, there's no tariff.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스마트폰, 애플을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25%의 관세 부과를 밝혔습니다. 또 유럽에 대해서도 상당히 늦는다. 마치 예전에 파월 의장을 놀렸던 것과 같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면서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면서 협박성 어조로 말을 남겼었죠.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투심이 악화된 것이 가장 컸었고요. 또 개별
개별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마이너스 0.5%가량 빠졌습니다. 상당히 또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웨드부시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악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6%가량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는데 묻힌 점이 참 아쉬웠네요. 첫 번째로는 이 장 후반에 오라클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또 추가로서는 이 엔비디아 로이터 관련해서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대중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이르면 6월부터 이 전문 대중 수출 칩을 또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엔비디아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자면 US 스틸이 굉장히 또 강하게 장중 약 20% 이상 뛰어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이 일본 제철 그리고 US 스틸의 합병 인수를 인정을 하되 단지 미국에 남아 있어라 이런 식으로 밝히게 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장 초반에 이 철강주들 관련 흐름 아무래도 다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뉴욕 분위기 과연 어떻게 끝나갔을지 지금 바로 뉴욕 특파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잠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다시 한번 좀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어떻게 하락했고 또 어떤 이유로 앞으로의 관세 상황 지켜봐야 될 걸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 번 폭탄을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무역 협상에 불만을 제기하며 다음 달 1일부터 EU 수입품에 5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와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중국산 30%보다 더 높은 관세를 꺼내든 것인데요.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성향을 다시 한번 시장에 상기시켜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글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팽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롤러코스터는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한다 싶으면 관세 발언으로 다시 손실을 보기 때문이죠. 이번 발언은 EU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력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고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치광이 전략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엄포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EU와 협상은 매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평가입니다. EU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규제는 구조적이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무역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더딥 바닥에서 사면 언젠가 오른다는 믿음이 시장에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이번 무역 협상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최악의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니까 좀 다시 한번 좀 마음이 약간 쿵쾅쿵쾅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국가별로 관세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는 아무래도 이게 단지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좀 시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애플 그리고 삼성까지 25%의 이 관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애플 주가가 3.02% 빠지면서 8거래 연속 하락했죠.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주고 있지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내에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부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던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직접 겨냥해 관세 부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마트폰 제조는 대부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이는 애플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에 대한 견고한 25% 관세가 삼성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관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즉 6월 말까지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당분간 스마트폰, 반도체 등 IT 분야에 대한 관세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선 미국 노동자의 인건비가 워낙 비쌉니다. 여기 현지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졸 초봉의 연봉이 거의 7만 불,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노동자들의 효율성이 아시아만큼 높지도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건비는 높은데 효율은 떨어진다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스마트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시장 흐름 속인데 또 매크로 지표들과 행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주죠. 뭐 FOMC도 있겠고 가장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 건 이 PC 가격 지수.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번에 좀 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PC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에선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다시 부추길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실제 관세는 4월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4월에도 어느 정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츰 안정화된 인플레이션을 재발하자면 미국 금리 인상도 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3월 PCE 물가는 전달 대비 보합으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보합이었습니다. 역시 5년 이내 최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PCE 물가와 근원 PCE가 3월과 견저 모두 0.1%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면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하드 데이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소프트 데이터에 좀 시선이 쏠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지난 주말 그리고 특히나 지난 금요일 이 특징주들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지금 바로 정리해 보시죠. 이주혜 앵커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일장이었던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일 장에서는 대체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죠. 일단 기술주들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밀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은 1%대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개별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이 자사의 AI 코딩 에이전트의 오류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까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본래 이 코드를 자동으로 수정하고 버그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춘 에이전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제프리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탑픽 지위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약세 흐름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이 25% 추가 관세 가능성 경고를 했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이 이 애플 종목에 대해서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정말 동화 속 이야기와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 부분이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버코어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 둔화도 이어지고 있고 또 매출, 총 이익률의 압박까지 있지만 여전히 아웃퍼폼을 유지한 종목입니다. 자, 아마존 보겠습니다. 1%대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 지난주에 빌 에크먼의 이 신규 투자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이 호재였는데요. 트루이스트에서 아마존의 북미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우수하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매크로의 악재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는 크게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아마존 역시 1%대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실적 발표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이트 8%대 올랐습니다. 이 세 종목은 모두 다 호실적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일단 인투이트 같은 경우는 세금 시즌 수익 호조 소식이 있었습니다.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8%대의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토데스크도 역시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데커 아웃도어는 어그와 호카를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크게 내렸는데요. 사실 실적은 좋았습니다. 1%대 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 주가가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정규장에서는 상승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면서 20%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에 호실적이 무색할 정도로 내년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다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스토어스 봅니다. 10%대 조정이 됐는데요. 로스스토어스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의 여파를 받습니다.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한 종목으로서 강한 조정 흐름 받았고요. 워크데이 같은 경우도 10%대 약세 흐름, 구독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2분기 가이던스 실망스러울 것이다라는 전망 리포트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US 스틸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과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호재가 미국에 있어서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또 140억 달러 어치의 상당한 장기적인 수익성을 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20%대 급등을 보였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도 23%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센트러스 에너지와 라이트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클로도 20%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테슬라가 아쉽게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의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악재까지 있었는데요. 이 시장 조사기관 자토를 인용해서 CNBC에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우위에 있었던 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이 테슬라의 실적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 보도였는데요. 실제로 유럽 비아디 4월 신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300%가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반면에 테슬라의 월간 판매량이 49%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의견들을 다 유지한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아쉬운 마감이 있었지만 사실상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의 분위기도 있지만 종목들의 호재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에 있어서 지배적인 입지를 구축한 종목이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매출에 있어서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조정이 있었지만 이 통신과 자동차 그리고 이 산업용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였고요. 세일스포스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 경영진들 같은 경우 매크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 가운데 경영진들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3%대 약세로 조정되며 마감됐습니다. 전일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7,165대, BYD는 2배 이상 증가한 7,231대로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전했다.
펠리페 무뇨즈 자토다이내믹스 글로벌 애널리스트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수년간 선두를 달려온 반면 BYD는 2022년 말까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공식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둔화, 경쟁 심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논란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며 유럽 판매가 급감했다. 유럽 내 테슬라 등록 건수는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50%, 47%, 36%씩 감소했다. 반면 BYD는 유럽 내 다양한 모델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판매량에서도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다. 감세가 지나가니 이번에는 관세가 오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5월의 마지막 월요일 우리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점에 특히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노5 시작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여를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에 있어서도 이는 절대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현재 시각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두 가지 폭탄 발언이 올라왔었죠. 유럽연합에는 50%의 추가 관세를, 또 애플과 삼성 스마트폰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발언 단순한 말폭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우선 애플 관련된 내용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 그러니까 이 트루스 소셜 상으로 애플 스마트폰에 공개적으로 관세 부과를 시사한 데 이어서 또 같은 날에 기자들을 만나 이 관세는 삼성이나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애플과 삼성을 포함해서 미국 이외, 즉 해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적용 시점은 6월 말부터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죠.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그럼 면제해 줄 것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월가는 이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의 생산 라인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부품부터 조립까지 또 물류까지 전부 중국과 인도, 베트남 사이에 촘촘하게 엮여 있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미국으로 옮긴다면 시간도 돈도 기술도 전부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게 된다면 가격이 최대 3,50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이슈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미 PBR이 0.95, 주가가 꽤 많이 빠진 상태가 상당히 오래가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관세가 붙게 되면 갤럭시의 출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판매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까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삼성은 워낙 글로벌 공급망을 유연하게 운영을 해온 데다가 미국 내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애플을 볼모로 한 트럼프의 작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트럼프의 아이폰 관세 주장은 사실 2016년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때에도 애플을 예로 들면서 이 해외 생산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발언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협상용 카드의 일환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이런 타깃은 유럽연합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파문을 일으키자마자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무려 50%의 관세를 유럽에다가 부과를 하겠다.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지 시각으로 23일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산 전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오스탄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50%의 유럽 관세는 현재 상황과는 차원이 아예 다르다. 그러나 10개월에서 16개월 후에는 금리 인하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시간의 선물에서 크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국채금리까지 동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자마자 바로 오전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의 관세 언급은 유럽연합의 느린 협상 속도에 대한 대응이며 오히려 이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강한 이런 이슈들까지 몰고 왔습니다. 앞으로에서 계속해서 이 수준 내의 대규모 무역 협정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시장이 가장 궁금해했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고요. 또 2028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줄이겠다는 중장기 목표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또 가장 무엇보다 주목을 받았던 건 최근 채권 시장의 가장 큰 화두죠. 보완적 자기자본 비율, 바로 SLR을 올 여름에 완화할 수 있다면서 그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힌 건데요. 이 SLR 2018년부터 적용이 됐던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자기 자산 중에 얼마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정한 규칙이라고 보면 쉬운데요. 문제는 이 규제에 따르면 미국채와 같이 안전한 자산도 위험 자산처럼 묶여버리기 때문에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사는데 당연히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한도를 느슨하게 해줌으로써 은행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이게 될 수 있으므로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유럽과의 교착 상황에 이골이 난 트럼프가 투입 폭탄을 던지자마자 베센트가 이를 중지하게 되면서 협상의 일환일 뿐이다.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도 억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유럽 측 대표의 통화를 앞두고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라는 이런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월가의 분위기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공식 정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현재로서의 중론이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바로 원전주에다가 수혜를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일까요? 바로 2050년까지 미국 원전을 4배 이상 늘릴 것이다라는 빅 이슈, 빅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자, 이런 행정 내용, 행정명령의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고 왜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했는지 차근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데요.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이 현재 수준의 4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18개월 이내, 즉 1년 반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못 박았고요. 에너지와 국방부가 연방 토지에 원자로를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가이드라인, 틀까지 마련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우라늄을 직접 채굴하고 농축 설비도 키우겠다는 계획까지 원대하게 담아냈는데요. 역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클로와 누스케일은 각각 23% 그리고 19%나 급등했고요. 미국 최대의 원전 운영사죠.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2%, 우라늄 광산 회사인 카메코는 무려 11%나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30년 넘게 시공 경험을 이어왔고 비용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죠.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원전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이 이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소송으로 인해서 참 약간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K 원전주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 안게 해주는 그런 이슈였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테슬라 0.5%, 그래도 나머지 M7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은 좀 눌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350에서 무려 $500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왜 대체 주가는 하락하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우선 가장 먼저 웨드부시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웨드부시 계속해서 이 초대형 이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기존보다 무려 $150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월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줬고요. 댄 아이브스 테슬라 아저씨라고 많이 요새 불리죠.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AI 성장의 정점에 바로 테슬라가 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곧 출범할 6월 오스틴 로보택시 사업 역시 다음 성장의 챕터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반 시장만으로도 약 $1조 이상의 기회가 열릴 것이란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0.5% 밀려났는데요. 그 배경에는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이 있었습니다. 이 감세안은요, 전기차에 연 $25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교통체계에 대한 이해가 살짝 먼저 필요한데요. 미국에도 톨게이트 비용이 우리처럼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선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대신에 주유할 때마다 가스텍스, 이 연료세라는 것을 붙여서 도로 유지비를 간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는 주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 법안은 전기차도 도로를 같이 쓰는 만큼 공평하게 기여하라라는 취지에서 연 $250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이날 리비아는 1.7%, 루시드는 3.7% 하락하는 등 업종 전반에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나머지 전체적인 종목군에 비해서는 낙폭이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는 거죠. 이 성장 기대감 그리고 정책 부담감이 맞서는 구간, 그 가운데에 현재 테슬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까지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오랜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호재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수급만 좋았었다면 상당히 엔비디아도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슈였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우선 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약 1% 가까운 이 수급적인 이슈로 하락을 보였었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오라클이 오픈 AI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무려 $400억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칩들은 텍사스 에빌린에 들어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납품이 될 예정인데요. 완공이 된다면 전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1.2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가 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AI 칩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기존의 H2O 모델마저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거기에서 또다시 스펙을 낮춰버린 새 칩을 절반 가격에 맞춰서 6월부터 양산할 계획이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고급 패키징 기술도 빠지고요. 또 기존의 GDDR7 메모리를 사용해서 중국의 규제 기준인 1.7TB/s 메모리 대역 포간에 딱 맞춰진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연간 50조 원 규모인 만큼 아무리 큰 규제를 받더라고 한들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엔비디아의 중론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스트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보다 자세한 국내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가 EU와 애플에 달린 무시무시한 경고 딱지. 트럼프가 EU에 몽린한 결정적 순간. 스캇 베센트가 말하는 세 발의자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주말에도 이슈가 가득했는데 그 트럼프한테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따로 뭐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전 진짜 이거 4년 뒤에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기세로 계속 4년을 나간다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한데, 그쵸? 근데 뭐 트럼프가 지금 자기 마지막 임기고 굉장히 뭔가 체력도, 그쵸? 지금으로 봐서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언제가 탈이 날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빡빡한 스케줄과, 그쵸? 연설을 한 번 하면 그냥 1시간을 그냥, 그쵸? 어제 육사 가서도 또 1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선 그 기간, 투표 기간에, 선거 운동 기간에 했던 그 정도의 세기로 그냥 취임 첫날부터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전혀 쉬질 않고요. 뭐 체력과 정신력이 되니까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4년 동안 저렇게 갈 수 있을런지, 저렇게 간다면은 정말 노장으로서의 그 투혼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트루스 소셜도 저거 분명히 다 자기가 쓰는 것 같죠. 어떤 몇몇 피드, 이게 그 좀 디자인이 필요한 것들은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웹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은 텍스트는 분명히 본인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바이든이 그 기계를 이용했다고 뭐 기계가 나오잖아요. 그 로봇 팔 같은 걸로 서명을 대신했다는 뭐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트루스 소셜을 막 뭐 정말 챗 GPT한테 쓰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저기도 아니에요. 좀 어색한 부분도 없어요. 자, 일단 지금 또 2개를 날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일본도, 뭐 일본은 걱정해줄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삼성도 얘기 나왔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를 매길까가 정말 가늠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앞에서 너무나 크게 때려버리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절대 우리나라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나라 새 대통령 임명되고 나서 바로 아마 직격탄 날라올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방위비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고, 애플 얘기하면서 삼성이 끼어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것을 다 쥐고 흔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불안합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들, 그것을 뭐를 할지, 어떤 거를 건들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일단 EU는 6월 1일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물론 플렉서빌리티를 맨날 강조하니 일주일 사이에 또 유럽연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뭐 순간적으로 막 철회하거나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워낙에 변동이 심하니까요. 이틀, 3일 만에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자기는 뭐 정책의 이 유연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캇 베센트 장관은 그게 어떤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6월 1일이라고 했어요. 뭐 별일이 없으면 6월 1일에 일단 50% 직접 관세. 엄청나죠, 이거. 그쵸? 이 50%면은 중국 다음 아닙니까, 이거는? 그쵸? 중국 145 다음이에요. 물론 145에서 지금 낮춰졌지만 145가 최고 기록이었잖아요. 50이면 이거, 그쵸?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EU는 중국 다음이에요. EU가 우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EU가 지금 50%가 6월 1일 날 관세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죠. 애플 25%. 이건 6월 말에 한다고 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때요? 트럼프는 자기네 나라 기업이든 자기네 나라 국민이든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어도 자기한테 반대하면 보복이 들어가고요. 미국 기업이어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보복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은 저기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지금 애플이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팀 쿡한테 전화를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팀한테,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렇죠? 파월이 다행인 게 팀 쿡한테 전화하기 바빠가지고 파월한테 전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월한테 전화를 안 했지만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자, 팀
계속 너한테 잘해줬자 이거예요. 팀 쿡한테. 근데 너가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동안 잘해줬는데. 자, 그리고 팀 쿡이 그동안 중국에 지은 모든 공장을 참아왔는데 이제 그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인도로 피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인도로 피하려고 하는 것을 또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 그러니까 미국에 파는 아이폰을 모두 다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생산 물량을 연간 6,400만 대로 늘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인도 생산량이 지금 3천만 대입니다. 그거를 다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트럼프가 태클 건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세우는 거를 봐줬는데 인도로 옮기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도로 옮기는 것도 고육지책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에 젠스낭 회장이 거기 찾아가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데도. 왜냐하면 중국하고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져버리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본기지가 거기 중국에 있는데 단번에 인도로 옮긴다고 했을 때 안 그래도 중국하고 인도가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둘이 국경에서 막 몽둥이 들고 싸우고. 근데 인도로 다 옮긴다고 하면 중국에서 또 너네 나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돌아올 수 없어. 이래버리기 때문에 팀 쿡은 또 그게 고육지책인데 그것마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렇죠? 중국에서도 쫓겨나죠. 인도에서도 이제 쫓겨나.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저기 미국으로 오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인도에 건물을 짓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인도에 건설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게 건설할 수는 있는데 자유처럼 얘기하잖아요. 너 인도에 건설해서 자유야. 근데 그 자유의 대가가 있잖아요. 이게 참 말이 자, 인도에 건설하려면 건설하라 이거예요. 근데 대가가 관세 25%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자, 그럼 분명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1,000달러짜리 아이폰, 그러니까 $1,000달러짜리가 아이폰이 $3,000달러부터 시작할 텐데 미국에서 만들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인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왜냐면 아까 전에 인도에 제조시설이 3곳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도 생산량이 3천만 대예요, 아이폰이. 그럼 제조시설 한 곳에서 1,000만 대가량씩 뽑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전에 6,400만 대로 늘릴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3,400만 대 물량을 중국에서 빼와서 인도를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인도의 제조시설이 모자르죠. 2곳을 더 건설할 계획인데 트럼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아쉽죠. 지금 여기서 2곳이 더 건설돼서 3,400만 대 아이폰을 중국 물량을 인도에서 뽑아내면 인도는 일자리가 그만큼 2배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 기회를 지금 트럼프가 잘라버리려고 하니 물론 이건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도 누르고 있지만 지금 인도랑 관세 협상을 굉장히 크게 따오려고, 그렇죠? 인도를 압박하려고 아이폰 공장을 빼온다고 약간 제스처를 취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그 남아공 대통령 그때 그 설명드렸죠. 지금 가서 뭐 자기네 나라에서 어떤 살펴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료라고 해갖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 영상이 남아공 영상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그걸 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찍힌 단독 보도를 따다가 그걸 남아공 대통령한테 이거 남아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묘지가 1,000개가 있다. 그게 콩고였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반박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남아공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애드립으로 던진 게 굉장히 그 화제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카타르처럼 줄 비행기가 없다. 트럼프가 너네가 주면 받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사실은 약간 비아냥된 거잖아요. 남아공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조금 수구리긴 했지만 약간 비아냥된 거죠, 그게. 자, 우리 카타르는 뭐 거기 갖다 바쳤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제트기를 갖다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협상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댓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금도금을 한 4억 달러짜리 제트기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돌려서 그 한 거죠. 카타르가 항공기를 갖다 바친 거를 그럼 이제 애플도 이거 해결하려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애플이 진짜 전투기를 갖다 바치진 않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EU에 목리난 결정적 순간. 그럼 도대체 트럼프가 EU에 도대체 저 50% 관세를 왜 6월 1일 날 부과를 하려고 하느냐? 결정적인 어떤 그 트리거가 있었더라고요. 자, 90일간의 일시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있냐? 그리고 EU가 지금 50% 관세를 6월 1일부터 매긴다고 트럼프가 했는데 그거를 취하할 수가 있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 EU에 50% 관세를 매긴 이유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자, 먼저 이렇게 폼을 열었는데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자, 이것 때문에 목리가 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꾸 우리 회사 고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애플한테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하고 팀쿡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까지 내가 잘해줬는데 어떻게 인도로 공장을 옮길 수가 있냐. 이러지만 어쨌든 미국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인텔 사례에서도 보셨죠. 인텔이 만약에 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살려줬을까요? 막 지원해주고.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냥 날라가게 놔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만약에 인텔이 다른 나라였으면, 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기업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 기업, 미국인들 대상으로도 자기한테 반대되면 내치지만 그래도 뼛속 깊이 그리고 피가 미국인의 피기 때문에 애플을 완전 버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회사를 자꾸 고소하는데 무슨 일이냐.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건데 그 상대가 애플이에요. 이 당시에 같이 EU한테 고소당한 게 구글이에요. 애플하고 구글이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170억 달러 규모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지연 이자나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 무려 10년 동안 끌어오던 소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결국 애플이 졌습니다. 마지막 살짝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는 130억 유로였는데 아마 170억 달러는 지금 유로를 환산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이자까지 붙은 걸 얘기한 건데 이게 여기서 유럽 최고의 법원이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뭐냐면 애플이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한 다음에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빼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계속 그 반대 소송을 하고 중간에 승소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패소를 했어요. 그게 트럼프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맨날 소송을 건다 이유는 우리한테. 그러면서 내가 이걸 봤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EU가 승소했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애플한테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EU한테 5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등을 둔 게 그거 같아요. 애플 너도 미워. 팀쿡 너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러면서 25% 관세를 얘기했지만 EU가 애플을 상대로 고소한 게 더 괘씸하니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니까 50% 2배, 애플의 2배를 걷다 매긴 게 아닌가. 저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목리를 부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10년간 끌어왔던 사건에서 애플도 구글도 패소해서 대규모 돈을 물어내게 됐거든요, 지금. 근데 그 상대방이 EU입니다. 그러니까 EU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장사도 못하게 막으면서 뒤에 그 얘기도 나와요. 폭스바겐, BMW로 돈 왕창 벌면서 우리 캐딜락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돈 못 벌게 한다. 근데 사실 그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건 고려 안 하죠. 미국 차는 뭐 뚱뚱하고 약간 연비 떨어지고 디자인이 못생겼고 저기 뭐 독일 차는 튼튼하고 연비도 좋고 세련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미국 차랑 독일 차랑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 구글을 상대로 저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저게 결정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6월 1일 날 50% 관세를 부과해서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거 가지고 지금 평생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평생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캇베센트가 말하는 세바르자입니다. 자, 이제 스캇베센트가 나와서 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이 3인방이. 그렇죠? 트럼프가 발언을 하면 금요일에 나와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정리를 해서 트럼프의 입으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스캇베센트 장관은 열심히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그 지원 사격을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렇죠?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던지면 그 후 얘기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 물어보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공격하면 트럼프를 대신해서 방어를 쳐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말해버리고 스캇베센트는 각종 언론들을 돌면서 그 부연 설명들을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이 지금 3인방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딱 보니까. 자, 세 발의 의자란 얘기를 했습니다. 발이 세 개다. 뭐냐? 무역 세금 규제 하나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3대 축이라고 했습니다. 무역, 세금, 규제. 무역에서는 지금 사실 테리프스라는 관세겠죠. 그렇죠? 저기 무역이라고 했지만 지금 사실 이게 어떤 상대 상호적인 무역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를 매기는 강압적인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금. 이거는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고, 규제 완화는 어저께 나온 원자력 발전 그런 규제 완화들 이런 것들이에요. 저 세 개가 축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걸 갖고 하려고 하는데 첫 단계가 세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거다. 이거는 가까스로 한 표 차로 갔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부분은 이거죠, 바로. 트럼프가 2위에 50%, 애플에 25%를 매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규제 완화를 확 풀었죠. 자, 그럼 이제 비관세 무역 장벽 이거죠. 우리가 관세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해서 하려는 게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까 일본에서 미국 차가 들어갈 때 볼링공을 보닛에 떨어뜨려서 찌그러지면은 미국 차를 안 받아줬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인데, 그래서 일본 차의 어떤 그 내수 시장을 막았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로 이렇게 소득을 벌어들이면 채권을 줄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 부채를 계속 무디스가 지적을 하고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니까 바이든한테 많이 얻어받은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겨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관세 만에 벌어들여가지고 채권을 깎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규모 거래가 몇 건 발표가 될 것 같다고 했고, 중국과 90일간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근데 몇 건의 발표가 크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중국도 지금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이걸 압박을 또 하고 있죠. 트럼프가 또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틀려가죠. 트럼프가 상원이 빨리 행동해야 된다고 했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대로 이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또 지원 사격합니다. 상원 동료들에게 정한 7월 날짜, 7월 1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내 업적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원한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 그리고 3% 이건 뭐냐? 스콧 베센트 장관이 그 말한 거 아니에요. 무디스는 후행 지표고, 만약 후행 지표더라도 우리가 그 GDP 대비 부채 비율 6.7% 받은 거, 바이든한테 받은 거 우리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근데 난 어떻게 할 거냐? GDP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리 성장시켜버리겠다. 그래서 GDP의 목표를 3%로 할 거랍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앵커가. 3%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자기는 GDP 목표치 3%를 곧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걸로 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가장 지금 수십 분 전에 올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트루스 소셜에 이거 올렸거든요. 저는 항상 골프가 위험한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스터에서 물리는 친구라고 지금 여기 거인가 오린가가 지금 필드에서 중요 부위를 물었어요. 그렇죠? 이걸 왜 그냥 너무 치열하게 올리다가 조금 이게 여유롭게 하나 토막을 올렸는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를 약간 비난하거나 무디스처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관세가 위험한 베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한눈에 살펴보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카드에 시장을 롤러코스터라고 붙여봤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EU 관세 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내놓으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 마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밀렸죠. 1%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빅테크 보겠습니다.
역시 기술주도 모두 다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에 짓눌리는 모습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1%대, 그리고 애플이 3%까지 밀렸습니다. 아마존도 1%가량, 테슬라는 0.50%로 제한적인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NBC에서 언론 보도가 있었죠.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테슬라의 실적, 매출을 제쳤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 조사기관 자토를 인용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자동차 애널리스트 중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비아디의 판매량과 테슬라의 판매량은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일단 비아디의 실적이 조금 더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은 잠시 후에 기술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WTI 지수 보겠습니다. 61.53달러에서 0.5%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나흘 만에 반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부과 소식으로 관세 위협 경고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이란 핵 협상 불확실성의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23일 현지 시각으로 장중에 99.042달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 마친 종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99.01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1월 대비해서는 9%가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감세안의 재정 적자가 더욱더 부채질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달러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EU 관세 부과 소식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0%고요. 일단 시행이 된다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시행이 된다라는 제안을 이 SNS에 남긴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긴장이 완화하고 다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내내 이 부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EU 집행위가 관세 부과 개시일 전까지 협상 모드로 계속해서 협상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달 넘게 이 진전이 없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해서라도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모책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강력한 무역 장벽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이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에 있어서 이번에 EU 관세 부과라는 이 행동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 74만 3천 채 집계가 됐고요. 시장 전망치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10%가량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년 4월 대비해서는 3%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의 AI 코딩 에이전트의 오류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대 약세 흐름인데요. 개별 모멘텀도 좋지가 않았고 또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추가 25%의 관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계속해서 팀 쿡 CEO와 전화 통화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동화적인 이야기다라고 다인 아이브스 연구원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3%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마존은 북미 매출 추이가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 우수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같은 경우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앞두고 있고요.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일 같은 경우에는 5월 제조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29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고 또 FOMC 회의록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살펴봤고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습니다. 조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특히나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우리 오늘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죠. 가장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이슈가 첫 번째로 나와야겠죠. 바로 원자력 발전주, 오늘 등장을 해줬네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현행에 무려 4배로 늘리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이 밤 사이에, 주말 사이에 선언을 했었죠. 여기 그 전에도 사실상 이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서부터 반응을 했었던 이 원전주들, 에너토크, S&T 에너지, 서전기전,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고요. 또 여기에 올해 초였죠. 이 한미 양국 정부가 원전 동맹을 맺은 사실까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잠깐은 조금 분위기가 침울했었습니다. 이런 한수원의 승리를 인정을 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시기한 걸까요?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이게 되면서 약간은 현재 빨간불이 켜지게 됐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체코 전력공사와 한수원은 항고했다는 소식까지, 긍정적인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되면서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역시나 또 오늘 조선이 나와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순항하고 있는 조선. 계속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조선업 견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유럽 관련 국가들 그리고 일본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자, 가장 먼저 이 세계 5위에 달하는 독일의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하팍로이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기존의 중국 조선 업체들이 아닌 한국 업체들에게 추가 물량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또 바로 그 뒤를 잇는 게 일본의 원인데요. HD 현대와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HD 관련주들, 특히나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솔루션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현대힘스까지 조선주들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것 기대해봐도 괜찮겠네요. 이어서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기판이죠. 정말 잊을만 하면 유리기판 한 번씩 이 반도체 내 작은 섹터로 좀 순환매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확실한 이슈가 있었죠. 어제 이 삼성전자가 2028년 반도체 패키징에 바로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로드맵이 확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당히 좀 강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와 YC캠, 주성 엔지니어링, 필옵틱스, SKC 잠깐은 소외되면서 눌려가는 구간이었지만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삼성전자가 HBM3E가 엔비디아의 최종 승인을 6월 내로 받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그 전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상황들 많이 엎어지면서 급락 한번 나왔었죠.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CBDC 관련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지털 화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책주 위주로 크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나 오늘 하나 큰 이슈가 있는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또 6대 은행장들 그리고 이 11F의 디지털 화폐 회의가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IIF의 디지털 화폐 회의까지 오늘 다시 한번 CBDC에 대한 기대감 상승시켜주고 있고요. KCT와 한국정보인증, 드림시큐리티, 뱅크웰 글로벌까지 서울옥션은 약간의 하락세, 약 1% 저번엔 늘려갔네요.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슈가 붙고 있는 우주항공. 오늘은 또 2025년 국제우주산업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 단 하루에 개막을 하고 이제 개최 그리고 폐막까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행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주산업과 이 정책 그리고
그리고 최신 기술 동향들이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돔, 거기에 이어서 삼성의 이 우주 후방 산업 진출 소식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이어서 방산까지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자동화 로봇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이어서는 산업화 협동 로봇까지 계속해서 순환매가 안의 섹터에서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산업부가 AI 자율 제조 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겠다, 대폭 진출을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한마디로 아마존에서도 상당히 저런 로봇팔 같은 협동 로봇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협동 로봇들에 대한 대폭 지원을 늘리겠다는 소식에 효림 로봇, 에브리봇, 원익홀딩스 그리고 나우로보틱스까지 오늘 이 시각 강세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5가지 이슈들 그리고 6가지 추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과연 국내 안에서의 더 딥한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보시죠.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6월이 시작이 되고 또 대선도 있죠. 하여간 이번 주 5월의 마지막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요. 증권면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좀 세부내용으로 좀 가볼 계획이고요. 역시 마지막 아이템은 펀드와치. 지난주에 ETF 상품 중에 수익률 제일 좋았던 건 어떤 거죠? 이렇게 이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증시 전망 보시죠.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 다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5주 연속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에 좀 주춤을 한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코스닥도 비슷해서 마이너스 1.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요즘에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을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한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환차 이익을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나오고 환차 이익까지 얻는다 그러면 이제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격이니 보통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더 좀 늘어날 것이다. 이 기대를 계속 갖고는 있는데 그 들어오는 게 그렇게 썩 시원찮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근 4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지난주 기관이 좀 6천억 넘게 팔았고 지난주도 역시 우리 시장의 안전판 역할은 또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좀 많이 올랐죠. 5주간 오르면서 2200까지 떨어져서 더 떨어전에 만회하던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한 달여 사이에 한 400포인트,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올랐으니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앞서 우리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이 또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또 이제 관세 이 카드를 또 흔들고 있죠. 당장은 유럽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이 이제 품목 관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역시 엔비디아 일정이 있는데 일정표 한번 저도 정리하면 잠깐 보시죠. 신문에 나온 거 중심으로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있고 영국 증시 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수요일이니까 장 마감 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날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29일 날 금통위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높죠. 그래서 기준금리 이번 주에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일 날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PCE 물가지수 이제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에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역시 엔비디아 주가 엔비디아에 이제 좀 방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네요. 역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이익률 상승, 이 탄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증가폭은 계속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계속 75%, 80%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는 없죠. 그렇게 올렸다가는 사실은 이 시장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돈을 계속해서 주고 하면서 하겠습니까? 좀 깎아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뭐 대체제가 나오든가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앞서 말씀대로 다음 주 3일 날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사실상 이제 이 대선 선거 운동에 거의 이제 막바지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책 수혜주 이번 주까지도 좀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특히 정책 수혜주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끝나면 한동안은 푹 가라앉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어찌 보면 이번 주가 좀 거의 이 정책 수혜주 관련돼서 그동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정리를 하실 때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주가 될 것 같고, 5주 연속 오른 데 따른 지난주에 좀 쉬어가는 상황이 시작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특히 주 초 중반까지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생산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언급이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가져와라, 이제 이 얘기인데, 그게 만만치 않죠. 자, 일단 제목 보시죠. 삼성 애플 미국 내 생산지 구축 어렵다. 25% 관세 때 스마트폰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 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요, 지금 사실은 절반 한 50에서 60% 정도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합니다. 저 위에 제일 위에 구미는 이제 우리 밑에 구미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10%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도 마더 팩토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전략적 생산 뭐 그런 부분들 이게 있고,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그런 핸드폰 생산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베트남이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고, 요즘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 더 다각화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너무 좀 로드가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좀 분산시킨다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좀 더 심하죠, 삼성보다. 중국에서 거의 한 90% 정도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이제 내용에도 보시겠습니다. 팍스콘이나 페가트론 같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생산 프로세스, 생산 인프라가 다 중국에 지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맨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옮겨라 어쩌고 하는데, 팀쿡도 이제 옮기겠다 말은 하지만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중국에 워낙에 좀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도로 좀 더 확장을 하겠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도 갈수록 첨단으로 가다 보니 이게 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안정되려면, 그러니까 수요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숙련된 어떤 그 근로자들이 자리 잡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문제에 노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답니다. 25% 차라리 맞아라. 25% 맞고 차라리 뭐 일부 좀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물건값 조금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일단 버티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거 해가지고 공장 옮기고 수율 잡고 그 근로자 숙련도 높이고 이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관세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회사로서는 리스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가보죠. 농심, 이 참 그 뭐라 할까요? 아마 작년에 그 삼양식품 막 날아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삼양식품이 날아가면 농심도 날아가겠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이 라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갔을 때 신라면 컵라면이라든가 신라면 봉지 가져가서 뭐 끓여 드신 분도 많으실 텐데, 현재에서 사실은 해외 진출을 제일 먼저 한 게 신라면이고요. 뭐 너구리 같은 이런 것도 대부분 농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양의 이 불닭볶음면이 막 뜰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이미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한 거는 농심이니까 농심도 이제 삼양식품을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라면 매출도 늘어나고 이제 주가도 오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진 않았죠. 이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이라는 면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아주 트레디셔널한 한국 라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한국 사람들도 되게 처음에 불닭볶음면 나왔을 때 이게 한동안 좀 고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매워 또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매운 라면이 과연 통할까 싶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 라면 맛에 그리고 매우니까 거기에다 자기네들끼리 뭐 다양한 레시피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뭐 치즈도 얹었다가 뭐 등등등등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재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유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조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고 또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를 장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재밌는 유희의 대상, 즉 펀의 대상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더 컸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이제 농심의 라면들은 정직하죠. 라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삼양식품이면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이미 114만 원대까지 올라 황제주 올라간 상황인 반면에 농심은 좀 43만 원이긴 한데 그래도 작년 말에 33만 원까지 떨어진 데 비하면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전혀 안 오른 건 아니고 사실 이 정도 올랐으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그렇게 적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올해 1년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 싶을 정도이고 또 하나는 작년과에 비해서 일종의 포모죠. 삼양은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라고 해서 느끼는 이런 멘탈의 어떤 그 무너짐. 사실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삼양식품이 계속 잘 나가고 있지만 농심도 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농심이 삼양식품이랑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다르고 삼양은 사실은 불닭볶음면 하나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뭐 굳이 따지자면 소스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고 반면에 농심은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스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새우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의 이 어떤 품목의 포인트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농심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뭐 삼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 제품 가격 또 올라갑니다. 이 영향 당연히 있겠죠. 사실은 농심이 올 초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바로 7% 가격 인상 이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촉매제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주가가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양식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거니까 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삼양식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농심이 이게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게 돼 내놓은 라면 상품이 있습니다. 툰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좀 먹혀야죠. 이게 좀 먹히려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불닭볶음면처럼 뭔가 재미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농심도 삼양식품보다는 면 자체에 대한 특이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다양한 어떤 그런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농심이 삼양식품의 어떤 그런 뭐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꾸준함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연간으로는 5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한 절반 이상 왔으니까요. 그런 기대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펀드 와치입니다. 지난주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납득이 가시겠죠. 트럼프가 달군 원자력 ETF. 이 원자력 관련된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또 유틸리티, 전력 관련된 특히 한전이 포함이 된 그런 ETF 상품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보죠. 수익률 1위는요. NH 아문디의 하나라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요게 9.79% 단연 1위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8%. 그다음에 건설이 이제 들어가는데 저거는 현대건설하고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DLENC 같은 이런 그러니까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그런 건설회사들. 그래서 최근에 원전주로 같이 뜨고 있는 그런 건설주들이 아무래도 좀 대형 건설사들이 되니까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설주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 관련된 ETF 상품도 4%가 넘게 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또 전력 핵심 설비. 이 코덱스 전력 핵심 설비 3.9% 여기도 역시 원전 관련주들 한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 1위 기록한 이 NH 아문디 하나로 원자력 같은 이
ETF 상품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LS일렉트릭,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요즘에 제일 좀 좋은 종목들이죠.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주간의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1.4%, 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도 역시 마이너스 1.3% 차. 지난주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ETF 상품들 수익률이 대부분 다 일단 좋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이 조금 부진한 영향이 그대로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니까 유럽이 1.6%로 다시 좀 유럽 펀드 수익률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브라질이 한 2, 3주 좋다가 요즘에 조금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원자력이었는데, 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 김영자의 유진투자증권 WM 센터 이사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 점검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제 좀 보자면은 이제 좀 코스피가 단기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당연히 코스피에서 선물 시장 쪽 외국인이 약간 하방을 닫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좀 환율 측면에서 이번 주 좀 불안한 그런 흐름 보일 것 같네요. 네, 지난주 시장은 사실 뭐 조정이었다, 뭐 5주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가 한 1.3%,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1.2% 하락했고, 글로벌하게는 미국 증시가 뭐 지난 금요일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2%대 하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라든지 아시아는 평균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지금 미국 신용등급 하락 영향으로 있었고, 여기에 향후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32원대 정도 하락해서 지금 1,360원대를 기록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는 또다시 상승해서 지금 4.5%대 초반인데 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는 배럴당 61.5달러로 주간 단위로는 좀 하락했지만 거의 60달러 초반대에서 그냥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가 아무래도 뭐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달러와 약세,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나타났는데 증시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 감세안이 또 하원을 통과하면서 관련 업종의 어떤 급락세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주 후반부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와 관련 언급을 했는데 스마트폰과 유럽 연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반언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또다시 이제 코스피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3,180억 순매도였고 코스닥은 이제 233억 순매도로 이제 3주 연속 순매도 나왔지만 절대 매도 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호성 중공업을 한 2,790억 정도 매수를 해서 조금 새로웠다고 볼 수 있고 SK 하이닉스 1,500억 순매수, 두산 에너빌리티 1,100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또 삼성전자 또 다시 순매도 전환했는데 4,300억 원대 순매도로 1등을 했고요. 현대차 1,900억, 한미반도체 1,100억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파마리서치, 동성화인텍, 로보티즈를 순매수 1, 2, 3위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77억 원, 그리고 크레시스, 펜트론 순으로 순매도를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는 원자력, 건설, 전기가스, 엔터, 증권주가 좀 강세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 업종이 좀 약세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이제 감세한 덕분에 약간의 좀 피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이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쪽 지난주에 이 투자자분들은 참 마음 많이 좀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을지 한번 챙겨봐야겠죠. 네. 가장 좀 눈길이 가는 게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9일 목요일 오전 6시더라고요. 저희 딱 이제 방송이 시작할 때쯤인데 여기서 또 너무 잘 나와도 뭐 문제가 되고 못 나와도 문제가 되고 약간 삼성전자랑 항상 좀 이런 주가 흐름이 비슷한 그런 실적 발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로 이어지는 것이 상당히 나왔지만 지금은 사실 그거에 대한 영향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도 미국 증시도 기술주가 치고 나가는 국면이 아니라 어떤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실적이 일단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떤 가이던스를 더 높게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은 사실 뚜렷한 방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주요 이벤트마다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방향성은 결정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주요 이벤트가 오늘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증시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그다음 28일에 FMC 회의록 발표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한 25bp, 그러니까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0일에 미국 4월 PCE 물가지표 발표되는데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한 0.1%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관세 관련 어떤 안도감에 다시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다시 전환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랑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환율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 금통위의 금리랑 관련해서 관련 업종을 좀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금리랑 관련해서는 건설, 유통, 환율 관련해서는 뭐 유틸리티라든지 음식료, 뭐 항공, 여행 업종에 대한 관심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 주도 업종인 원자력이라든지 방산, 건설, 증권, 유틸리 업종에서 큰 변화 없다면 낙폭주가 여기서 또 까다시 반등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결국 기존의 주도 업종을 보유 전략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 진입은 눌림목에서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현대로템 관련해서 뭐 계약 지연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조정이 나온다면 이번 주를 좀 신규 매수 시점으로 찾는 구간으로 좀 활용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금리도 상당하게 좀 우리 섹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원래는 이렇게 막 매크로 이슈들이 막 개별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좀 많이 출렁이고 있는 좀 매크로인 것 같은데 또 환율도 상당히 많은 등락폭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 제가 봤는데 1,368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관련해서 뭐 수출주, 뭐 수입주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중요한 것은 뭐 전체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주들의 어떤 실적 추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평균 환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향후 이제 추가적인 어떤 환율의 뭐 하락이 좀 더 예상된다고 한다면 어떤 원화 강세가 예상됐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좀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한미 한일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무역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원화 절상을 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원화 강세를 기대하고 좀 더 배팅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 선언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강세에 도움을 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떤 침체가 되면서 결국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것이 이제 달러와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이제 향후에는
이제 달러가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됐던 점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약한 달러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연말로 갈수록 환율은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 업종은 사실 뭐 원화 강세 수혜 피해가 전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전체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이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자본 이익을 노리는 관계로 순매 수세로 전환하고 시장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는 상당히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뭐 아시다시피 달러로 비용을 지불 많이 하는 항공 업종이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원화 강세가 된다면 해외여행 수요도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 플러스 여행 업종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음식료 업종, 유틸리티 업종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또 수입 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수 업종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피해 업종은 자동차, 뭐 반도체, 화장품, 전력기기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서 바닥권에 있는 주가는 이들 관련 주가에서 바닥권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관심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좀 꼽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이 좀 막 나와 있는데 원달러 환율 100원 정도 하락할 경우 6천억 이상의 세전 이익이 증가한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객 단가 상승으로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비용 하락으로 1,000억 원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또 5조 1,000억 원의 외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순부채가 있기 때문에 외화 환산 평가이익도 한 3,500억대 이상 발생할 수 있다. 결국 100원 환율 하락시 토탈 6천억 원 이상의 이익 증가인데 이는 뭐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최소 2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영향권에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환율 수준이 꾸준히 유지된다. 1,300원대 중반 환율이 유지한다면 대한항공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우리 증시가 아시아 통화에 비해서도 유독 좀 약간 현재 힘을 네.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선이에요. 아직도 100 밑에서 좀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면 또 다시 원화 강세 그간 수혜주들이 좀 약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드는데 사실은 이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이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었죠. 특히나 이 전기가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네요. 네. 전기가스 업종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가스 업종은 한번 추세가 결정되면 그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이 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때 추세가 한번 꺾이자 거의 10,000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추세를 중요시하는 건데 일단 올해 코스피 전기가스 업종이 무려 지수상으로 이제 43.2%를 상승해서 8% 상승 코스피를 크게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내부적으로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은 업종의 상승에 동참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60달러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향후에 이제 원화 강세 기조까지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런 점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 1분기 실적에서도 전년 대비 실적 개선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기가스 업종의 종목들 장기간 하락한 관계로 지금은 밸류에이션 수준상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해 있는 상황하고 향후 이런 점이 주가에는 꾸준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급 공백이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사실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미 연준이 2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는 매력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이 저금리 구간에 이 배당 매력도 상당히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전기가스 업종 종목은 대세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이 꾸준하게 개설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만큼 실적 전망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주가 우상의 흐름을 고려해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그간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무겁고 잘 안 움직이고 횡보해가지고 참 많은 투자자분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이제야 가주니까 좀 뭔가 마음이 속 시원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아직은 좀 움직이지 못한, 근데 앞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유망주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잖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지난주와 비슷하게 양시장 지수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코스닥이 이제 아직 추세를 상승 전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 전환 시도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고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물산, 기업은행, 삼성 SDS가 신규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케어젠 파크시스템즈가 추세 상승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된 종목은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일단 하락 전환했고요. 또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있던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추세 하락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에서는 지난주에는 은행, 원전 관련주의 어떤 기술적 분석상의 차트가 상당히 좋았고요. 바이오 2차 전지는 아직도 약세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중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향후에 좀 유망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참고를 해본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호텔신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2023년 10월에 이제 추세가 하락 전환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을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 4월 지난달에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인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4월 이후에 기간이 지금 550억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반대로 이제 140억 원 순매도를 해서 사실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은 아직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지만 지금 면세점 경쟁이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또 외국인 방한객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객 유입 기대감이 주가에 꾸준하게 작용 중이긴 하는데 실제로 방문객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게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는 우상향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인데요. 삼성 SDS도 기술적으로 작년 4월 추세 하락 전환 이후에 주가 거의 1년 동안 횡보하다가 하락하다가 지금 올해 4월에 좀 추세가 다시 올해 5월에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된 종목인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580억 순매수했지만 기간은 20억 순매도로 외국인이 추세 전환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9% 증가 2,6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20% 가까이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향후에도 AI에 대한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 사업에서 견조한 이익 성장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1.4배인데요. 최근 2개년 평균이 한 16배였던 점에서 부담 없는 수준으로 눌림목에서 관심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 오늘 투자에 알차게 활용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